저 2025년 이제 정보보안 취업 지도를 쓰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글을 남기는데, 이번 취업 지도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북중러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진보 대학생 흉내를 내는 40대, 50대들, 그리고 친진보 전라도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온건한 수사적 용어 없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이상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기반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세상이 평평해야 된다라는 지향점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뭐라 생각을 해도 정치가 경제화, 그리고 산업, 플랫폼 국가이죠.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스타트업과 플랫폼 국가, 그리고 자산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블록체인 업계 만 봐도 금감원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죠. 핀테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더더욱 원래 심했지만 더욱더 심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국가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약해져서 2024년에 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이상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겨지는 국가 부채와 같은 책임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자산 축적이나 계층 이동의 기회, 그리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부채를 만든 진보 대학생 흉내내는 PDN을 이 40, 50대들이 착취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언론, 경제학자, 유튜버들은 인구 다수인 40대, 50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청년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고 학생들이 걸려들 걸 우려해서 경고해 왔는데, 저는 결국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위한 여러 가지 수사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알고 있어도 현황에 대한 10%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청년 세대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한국 자체를 바꾸는 건 전체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건 이 글을 읽는 청년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재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영향력의 한계는 인구와 재정, 권력의 문제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력과 그리고 시간이 길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변화를 주는 한 요소로 적극 움직이긴 할 건데, 해칭으로서 해외 진출도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도 글로벌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의 전략 하나에서는 여러분들의 성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전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는 잘 살아야만 숫자가 부족한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저들보단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주로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수사적인 온건한 오조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바꿔 말하면 너는 이제 왜 참전을 하느냐? 이 전쟁에. 첫 번째는 한국이 자유진영에 남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사회주의 진영이 성장하면서 가장 크게 훼손된 단어는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고 중국을 적극 자유무역의 시대에 끌어들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쟁과 군사적 대립보다는 평화를 선택하자. 그리고 자유무역의 혜택을 얻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화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치적 이념과는 별개로 시장은 모두에게 같은 식으로 동작해야 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해야 된다. 라는 접근이 유행했고, 이걸 주장한 게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적 이론입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인 중립성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이거는 똑같이 정부가 보조금 주고 여러 가지
세금 걷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물려주는 것 같은 부작용을 극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우드로 윌슨의 실적주의 관료됩니다. 그 이전에 역관제, 선거에서 이기면은 공무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실적주의적 관료제로 바꾸면서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어떻더라도 행정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듯이 정치와 시장을 분리한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게 여기서 온 거고 그게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시장과 정치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자유주의자, 자본주의자들은 이걸 받아들였으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에 항상 개입하다가 자신의 이익이 될 때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떠들었습니다. 유럽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초기 목적 자체도 부서졌어요. 중국은 평화로워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본주의적 성장으로 더 커진 공산당과 무기를 가진 국가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고위 스파이를 보내서 오히려 안보를 위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유 진영에서는 자유 자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실적주의, 능력주의는 평등에 어긋나고 즉 중립성에 어긋나게 되고 사실상 근권정치라면서 이퀄리스트들이 날뛰고 사회주의를 대놓고 요구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PC주의의 DEI, 할당제 이런 것들이 실적주의, 즉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영역들입니다. 노력을 훼손하며 소수자 할당을 하면서 채용합니다. 정작 능력이 뛰어난 자는 더 큰 부담을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능력이 부족한 자가 팀에 들어오면 그만큼 뛰어난 자가 더 고생해야 하는데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정작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비효율이 제거된 효율적 혜택을 받길 바라는 자들만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들이죠,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은 혁명이기에 오히려 이것을 혁명의 기회로 삼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로츠키주의, 제사 인터내셔널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트로츠키주의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테러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간단한 요약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향점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비효율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유롭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과 민영화로 올라간 전기세들이 그렇고 이것들을 주로 진행한 양적 완화를 추구한 진보 지지자들이 하긴 했지만은 결국 신자유주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선진국에서 크게 느끼는 건 공교육 시스템. 공교육을 들어서 계층 이동이 되는가? 라는 부분이죠. 한국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민영화로 올라간 전기세들. 일본조차도 민영화하고 난 다음에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 인프라는 저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핵심 인프라는 공영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 하더라도 그 가격 상승을 정부가 컨트롤해야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의 기회만 열어주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겐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말려 죽었어야 했죠. 그런데 사회주의를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더욱더 날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회주의 진영이 장악한 한국은 북중러에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탄핵 요건에 북중러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원래 NL계는 수배를 풀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풀어줬는데 이때 풀어주자고 주장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금 겪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새해 인사하는 민주당은 영어로 연설한 문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들은 선거운동 역시 중국어를 병행하며 합니다. 이들의 주 지지층은 농경사회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간 시기에 도시화되고 소수가 대학을 갈 때 이 대학을 초기에 갔던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즉 40대, 50대들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동권 이론인 PD계는 레닌주의, 마오주의를 기반으로 했고요. NL계는 김일성주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있죠. 마르크스주의를 자체적으로 해석한 게 레닌주의, 마오주의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전 세계에 많이 팔린 게 마오주의 책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버전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한 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입니다. 즉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친중, 친북, 반미, 반일, 반보수,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지닙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노총의 주 계층이 되어 있고 사실 일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대다수 이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라는 거나 뭐 부리치라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에서. 한국 노총도 이것에선 멀리 있지 않아요. 이들은 간간히 금융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착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은 이걸 한 적도 없고 부동산 본위제인데 무슨 금융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후기자본주의, 이거는 복지국가에 관련 복지국가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정리한 게 복지국가론입니다. 이거를 후기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착취되어서 이런 문제가 돼요. 오징어 게임을 봐도 금융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에서 착취된 모습이다. 항상 무슨 영화를 봐도 금융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에 의해서 착취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건데 잠깐 이야기하고 하면 사회자유주의는 복지를 신경 쓴 자본주의, 즉 지향점이 달라요. 자본주의가 목적이에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SPD,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선거로 장악했던 정권을 수립했던 SPD,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정권을 장악했던 나치, 즉 지향점이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즉 끝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죠. 즉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가 개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같은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존재 목적 자체가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민주노총의 목표가 공산주의라면 한국노총의 목표는 사민주의, 천천히 사회주의화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화하는 거. 둘 다 공통적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해요. 즉 간첩 세력을 따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간첩이고 여기는 간첩이 아니고 그렇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운동권 이론에 기반합니다. NL계의 이론상 미군은 점령군입니다. 또 현 민주당 당수에 가까운 이재명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실제 그 저서에서는 6.25 때 항복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제라는 뜻은 현 북한의 착취적 정권을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학의 영향이 운동권에서 벗어난 농활이 끝나는 2022년쯤 성균관대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2007년쯤 되면 완전히 벗어나요. 이때 대학을 다닌 20, 30대들은 어째서 40세에서 65세 아버지 세대 그리고 삼촌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지지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겁니다.
이건 군동권 시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면 되는데, 거대 담론, 집단 동원, 상명하복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배타적 지지라는 걸로 바뀝니다. 배타적 지지라는 건 진보 진영이 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윗대가리가 저거 지지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래는 다른 거 없이 건달처럼 지지하는 거예요. 그냥 건달의 방식이에요. 건달. 청년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지성 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 30대들 시위하는 사람들 무지성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힘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주의자들과 싸우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 뿐입니다. 100%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반대 진영은 사악하고 그리고 내 편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지성 지지하고 반사적으로 무지성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배타적 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타적 지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건 나중에 하자. 다음 편에 하자. 어쨌든 그 지지 방향 윗선 간부들이 정하고,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적 집속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파편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민이 아니라 농노의 사고법입니다. 그 결과는 대통령도 체포한 나라에서 민주노총과 중국인은 불법적 행위에서도 보호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국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 착각하는 건 미국의 고립주의는 트럼프의 성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과도하게 타국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돼요. 이게 미국인의 의견이고 트럼프는 이걸 대표했을 뿐입니다. 스트롱맨이니까 트럼프는 엄밀히 말해서 독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롱맨이지, 독재자와 스트롱맨의 가장 큰 차이는요, 스트롱맨은 개혁을 할 때 강하게 그냥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도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스트롱맨이냐면, 독재자는 정부의 권한을 계속 키우는데 그 정부의 권한을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권한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밀레이라든지 지금 현재 트럼프라든지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독재가 아니라 스트롱맨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권력 견제에 대해서 구조를 만드는 국가가 미국이고, 아무리 독재하려고 해도 이게 장기간 쌓여왔기 때문에 민중이 지지하지 않으면, 시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지한다는데 마음대로 견제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아니고요. 미국은 여러 국가가 합쳐진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중이 더 이상 타국에 개입하지 않길 바라며요. 이게 점점 늘어나길 바라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래요. 왜 미국이 경찰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전 세계에 의해서. 근데 그 윗세대들은 경찰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아랫세대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조건부 지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국내 자원의 문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계 문제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는 사람이 49%입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국내 문제, 내부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외교보다. 자, 그래서 한국 진보 정권 대북 정책 전환 위한 동맹을 희생할 것,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해할 건데, 여기서 미국은 현재 진보 진영이 반미적이고 미군을 점령군 취급한다는 저 이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인 것도 알고 있고요.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 당시 여러 가지 시위로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문재인 안보실장이 그거 일정을 유출했다고 지금 현재 잡혀 들어가 있고, 그런 방치된 미군을 보면서 미군의 장군이 이 말했어요. 인터뷰할 때. 이게 동맹군에게 할 짓이냐.
제가 이 점에 놀랐던 거는 제가 예전에 놀랐던 건 페미니즘 진보 진영의 선거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게 여성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주한미군 성착취물이 있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 노스 코리아, 프로 차이나, 안티 아메리칸 메일 헤이팅 커뮤니티,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 친북적이며 친중적이며 안티 아메리칸 반미적인 커뮤니티가 극단적으로 우리 미군의 신상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할 때 유용할 거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서는 이게 내로남불하는 N번방과 남녀 갈등의 이슈였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 커뮤니티가 진보 진영의 정치적인 커뮤니티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충분히 한국의 정치 진영을 이해하고 있고 계엄령 기간에도 충분히 알고 있고 VOA도 충분히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게 진보 진영이고 북중러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양대 노조들의 미군 철수 구호와 트럼프의 미군 철수는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있을 무역 방법론은 블록 경제화 될 거예요. 자유무역을 적용할 만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역 장벽들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무역 규모가 장기적으로는 좀 줄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유무역을 적용할 만한 국가들만 블록 경제화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때 경제와 안보가 일치화되기 때문에 한국은 북중러의 블록에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 기반 자유진영의 블록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서로 부족한 걸 교환하는 게 무역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강해지는데 적이 강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에서 어중간한 중도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중도 정당 중에 살아남은 거 본 적 있어요? 미국에서는 게리맨더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양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 3%밖에 다르다. 그런데 지금은 양극화되어 있죠. 게리맨더링의 시기도 지났습니다. 특히 지금의 핵심 이슈는 안보입니다. 적을 강하게 만드는 걸 절대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대학 대중화 시기 초기 대학생,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닌 40대, 50대 진보 대학생들과 그 친구들이 지지 기반입니다. 이 사람들의 운동권 이론은 북중러 기반이고 미군의 점령군이라 여깁니다. 양대 노총은 미군 철수를 주장해요. 미국의 다수 여론은 타국에 개입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미군 철수 공약은 진행 중이면서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것과도 맞아떨어져요. 돈을 줄지 아니면 철수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블록 경제화되고 있고 한국은 북중러 블록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 자유진영 블록 경제에 들어가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중도는 불가능하고 또한 그럴 수 없는 정도의 선진국 덩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자유진영에 남고 자유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은 구원받고 원조받은 나라입니다. 홀로 큰 것도 아니고 이 덩치로 자유진영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가야 될 시기죠. 홍콩처럼 될 거냐 아니면 이길 거냐. 저는 제 학생들과 내 가족들이 살아갈 곳이 그런 자유가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인민민주주의라는 사회주의 특유의 전체주의가 되는 걸 매우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 괴물이 된 민주당과 양대 노총 그리고 진보 대학생 40대 50대와 전라도를 좌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온건한 수사적 용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음 세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때 물려줄 때 저는 계층 이동이 가능한 세상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지방 좌익들이 한국 전쟁 당시 전라남도가 저항 없이 넘어왔는데 정작 민간인 희생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 좌익들이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숭악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강약약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류 세력은 진보 진영입니다. 특히 40대, 50대에 저항하기엔 인구수로도 불가능합니다. 보수가 허덕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인데 인구 자체로 불가능해요. 요 중간에 잔뜩 태어난 세대들 65세부터 40세 이 중간에 허리 이것만 봐도 굵잖아요. 이 굵은 세대들이 40%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72년이 되어도 대다수 계층들입니다. 인구 자체에서 부족합니다. 이들은 청년 세대에게 국가 부채라는 더욱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면서 초기 대학생이던 이점을 살려서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정치를 움직여 청년 세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대, 50대 가구의 5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봉이 1억, 그 가구 소득이 1억 이상이에요. 연봉 7천만 원 이상 23.5%, 1억 이상 32.4%, 약 30% 정도는 가구 소득이 1억 이상이고요. 7천에서 1억 사이 이렇게 합치면은 7천만 원 이상이 50%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다수 장악하고 있는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2024년에 90년대 운동권의 농화를 경험한 X세대가 모두 40대로 올라간 요 시기가 가장 크게 분리된 시기예요. 84년에서 65년생들. 65세를 고점으로 잡았을 때 이 진보 대학생 금융으로 인한 지배를 부정하고 부동산이 중요한 마르크스 유물론자 세대가 대한민국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20, 30대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돈도 직위도 적습니다. 직위도 작습니다. 오히려 20대는 임금이 하락하기까지 했어요. 저 사람들은 초기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각 산업의 CEO와 임원, 최소 부장의 입장이 있고 문과들이에요. 대다수.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업계 최상위 사람들과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저지에 울분을 터뜨리며 그런 것들 보고 반대로 자진 체포되는 모습에 신나하면서 회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50대는 현재 20대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굳이 마찰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30대들은 이미 눈치 보이 연차도 아니고 나이대도 아니고 자산이 부족할 뿐 임금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40, 50대처럼 문과도 아니고 어차피 고생은 20대와 10대가 하는데 죽어도 이 진보 대학생들의 자식인 20대와 10대들이 죽겠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그 자식들 착취하지만 결국 일부는 상속할 거고 대다수는 또 이제 정부에 뺏기겠죠. 오히려 30대는 부모의 노후 연금과 자신의 생존 부동산 때문에 부모 자식을 둘 다 동시에 뜯기고 있거든요. 돈을 푸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세대를 보면 30대와는 이런 사건들이 좀 무관합니다. 그리고 20대에겐 그래서 정이 안 가요. 어차피 너네 부모잖아. 그리고 네가 물려받을 거잖아. 그래서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 역시 학생들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무관리법을 공유하면서 뭐 어쨌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보수가 하는 정책 중에 청년에게 어려운 정책이 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던 중에 주변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던 것이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검열이 무서운 거예요. 완벽하진 않은데 말하는 걸 멈추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걸 글로 기록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잃지 않게끔 하니까. 저는 이게 거대 야당과 공영 언론을 장악한 진보 진영, 그리고 거대한 다수의 인구와 경제를 장악한 세대에게 저 스스로 저도 모르게 강약약강을 하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청년들에게 원인 모를 상황에 대한 생존 매뉴얼만 주면서 어차피 너네 부모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반성했습니다. AI 스쿨 랩에서 저희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평생 학습한테도 도전하는 삶, 영감 주는 사람들, 이게 플레이어의 삶의 방식이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제 장점도 단점도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인구가 부족하고 그건 전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 한들. 그래서 청년들에게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미워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은데 부딪히기 싫어서 그랬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온전한 걸 전달할 겁니다. 노빠꾸. 보통 정치부 기자, 제가 홍보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정치부 기자가, 여러분들은 기레기러기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정치부 기자가 노빠꾸로 하면은 오래 못 버팁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해져요. 그리고 데스크에서 또 40, 50대들이 데스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든 정치든 데스크에서 다 컷해요. KBS, MBC 이런 데도 임원들이 전부 40, 50대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온전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건 숫자로 기반으로 한 전략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진보 대학생 흉내를 내는 40세에서 65세 요 세대에게 MZ라는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이면서 MZ는 어떻다 이렇게 했거든요. 꾸준히 국가 부채로 청년 세대에게 책임을 얹으면서 과잉 보호받으면서 이런 꼬라지를 한 자신의 자산과 노후의 배를 불리는 이들에게 압제 세대, 착취 세대라는 꼬리표를 역사에 남길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저 사람들은 평생 이 이야기하며 살아왔어요. 노인네들이 죽으면 이 나라가 산다. 저는 저들이 착취 압제 세대고 이미 과잉보호를 과하게 받아왔다고 정의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저 착취 세대와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2025년에 40세가 되었는데 내가 10년 뒤 5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진보적인 40대의 아들, 딸들이 제 학생으로 올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지금의 20대의 어려움보다 더욱 처참할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들이 자라서 저성장과 월세가 폭등한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실질금리는 더 낮아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부족한 월급으로 허덕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들을 학습시키고 취업을 하게 돕긴 할 건데 자산을 모으지 못하고 계층 이동의 기회가 없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원래 이런 거야. 다른 애들보다 낫다. 근데 그 학생이 이 계층 이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선생님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까지 잘 나가잖아.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50세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지금 현재 제가 비판하는 착취 압제 세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깨달았습니다. 내 세대가 착취당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좌파 유물론자들이 좋아하는 정체성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장 혐오하는 자의 모습이 나 자신이 되니까. 이거 보수에서도 간간이에요. 중도자 욕하거나 아니면 정체성 정치.
그래서 저는 당당함을 잃고 숫자는 보지 않으며 똑같이 감정적으로 짓거리는 사람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책임도 그러면 저열한 수준이 되겠죠. 비겁하게 굴었으니까. 그래서 AI 스크랩 미션의 미래세대 초월 차선이라는 단어도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계층 이동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국가 자체의 전체적인 거 제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통제할 수 있으니까. 20, 30대는 노동으로만 사회에 기여하지만 40대부터는 앞으로 살아갈 나라의 시스템을 만드는 나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지만은 보통 그때쯤 아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가정 단위의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서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식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국평천에서 수신과 제가가 끝나고 치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그런 연봉이 되었고 나이가 됐고 영향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순간 어느 순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지금 느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이 글과 유튜브를 읽는 사람들에겐 계층 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해 말하고 제안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인 육성하고 자립해 나가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도전하는 심적으로 노력하고 그게 책임인 걸 깨달았습니다. 본래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국부론은 그런 식으로 영국식의 기여하는 제안으로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세가 되었을 때 지금 10대들을 학생 혹은 직원으로 마주했을 때 당당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이 자유진영에 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보 진영과 인구 다수인 40대, 50대에게 제가 강약약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저 착취 세대들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대에 노력하며 살아온 당당함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은 이 시대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취업 지도를 써 내려갈 겁니다.